참석자 소개와 김태년 지역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뒤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에 대여 경례. 정세균 최고위원님 추천 강연에 참석해주신 외인부터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혜경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령 전 충청도민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흥일동 제1경로당 김용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진일동 제2경로당 황기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당원동지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광순 분당갑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재한 경기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경 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광조 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식 전 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상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만식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선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우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석원 부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식 전 민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재호 상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재호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훈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호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선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찬영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택수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석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상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훈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창삼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충시 분당갑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승희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정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광수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인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태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당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박광순 위원장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네, 여기 계시고. 따라 앉으셨어요. 네, 정세균 최고위원님 존경하는 정세균 최고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추천 강연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네, 자리가 좀 아래도 있으니까 안쪽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뒤에 서 계신 분들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 수정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정 지역위원회 원래 모임이죠. 원래 모임. 우리가 회의 안건이나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회의만 할 수가 없으니까 초청 강연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이신 전세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뜻이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재명 시장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지난주 외국 출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스케줄 조정을 못했다고 그래서 대신 김혜경 사모님 오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시장께 사모님 인기가 수정적 인기가 아주 많으니까 사모님을 좀 많이 보내주십사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었어요. 고맙습니다.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아시다시피 오세훈 전 시장이 철없이 불장난하다가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냥 시장 그만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 약 400억 정도가 공중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이명박 정부 4대강 때문에 약 30조 원을 강내에다가 이렇게 쏟아붓더니 그 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불장난하다가 또 보궐선거를 치루어서 시민 혈세를 낭비를 합니다. 어저께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장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출마를 할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해주셨던 박영선 의원을 후보로 뽑았는데요. 정체성으로 보나 또 정책 능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서울시장으로 매우 적합한 그런 후보를 우리 서울시 당원들과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밖에 또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후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어제 양립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 플레이오프가 되어버렸고 10월 3일 날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대적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야권이 모두 단합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합니다만은 우호적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후보도 시민운동 영역에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건강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고 또 큰 업적을 쌓으신 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거는 정당이 가장 잘 치르지 않습니까? 정당이. 그리고 또 정치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정당이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0월 3일 치러지는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이 플레이오프에서 박영선 후보가 꼭 이겼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정구 당원국 여러분께서 물심장면으로 많은 응원과 성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월 3일 우리 단일화를 넘어서 10월 26일 본선에서 우리가 민주당 반드시 승리해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전세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반 전 총선에서 120표 차로 딱 떨어지고 국회를 갔는데 그때는
보통 이제 4월 총선을 치르고 나면 국회를 안 엽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바로 새로운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 국회는 지난 17대 국회죠. 4월 총선 끝났는데도 5월 달에 임시국회를 여는 바람에 떨어진 사람들이 국회를 갔어요. 선거 떨어지고 국회 가기 정말 싫거든요. 갔는데 그래서 낙담해서 표를 섰다나 빠뜨리고 이렇게 딱 국회를 갔더니 정세균 대표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노동당과 10% 가까이 가져갔던 데고, 또 제 전임 의원님도 출마를 하셔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그 정도 했으면, 전국 최소조치 하니까요. 그 정도 했으면 선전했다,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크게 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전국적으로 당에서 당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정부 지역구가 다른 지역에 어느 지역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중에 대표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고모님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세균 대표님은 2008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야말로 참패를 하고 당이 불안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당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히셔가지고 당을 책임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을 다시 재건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데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만큼 당을 잘 이끌어 오신 거죠. 정세균 대표님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당원과 국민들끼리는 참 부드러우신데, 불의에, 또 불의한 정권에 맞서실 때는 아주 강인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의도에 가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또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정치인들이 사리사욕,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또는 시위를 쫓아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정도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정치인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잘 나갈 때도, 또는 그분들이 아주 저평가될 때도 한 번도 다른 행동을, 또 다른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치 후배로서 이런 우리 정세균 대표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사표로서 항상 이렇게 보여졌고, 또 그 점을 많이 배우고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가을밤인데,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가을밤에 정세균 대표님 모시고 아주 오늘 또 소중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낮에 시집 하나 이제 가을 되니까 시집도 찾아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의원을 하셨던, 지금은 아니시고 직전에 파주에서 경기도의원을 하셨던 우리 민주당의 조봉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시집을 한 번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좋은 시가 있어서 가을밤이고 그래서 시 한 수 낭독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제목은 찔레꽃입니다. 찔레꽃 노래도 있긴 한데요. 산길을 걷다가 짙은 향기에 이끌려 개울가로 나갔더니 내가 활짝 피어 있었다. 난 내가 그냥 꿈꽃인 줄만 알았어.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기에 그렇게 짙은 향기를 내뿜으며 연분홍빛 가슴을 지니고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하루 종일 내 곁에서 겨울 물소리를
내가 잔 바람에도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에 내 가슴 속에도 꽃이 하나 소리 없이 멈추고 있었다. 네,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바로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이 찔레꽃 같은, 그러나 다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분일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조광주 도의원님 소개했는데요. 조광주 도의원님은 도의원 맞고요. 새로 직책을 하나 얻으셨는데 우리 국중검 사무국장님 빼빠뜨렸습니다. 중원구 지역위원회가 계속 사고 지역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셨습니다. 조광주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행사를 치르면 의견이 반이네요. 반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사무국장이 소개를 하다가 빠지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또는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 치르다 보면 왕왕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철우 장로님은 소개 안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정세균 대표님 말씀 잘 듣고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백재기 전 호남향 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혜숙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재현 경기도의 의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외지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대표님, 성남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마도 고향에 오신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말소리, 말투부터 전부 고향 말투 같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년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만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별로 듣기가 좀 거북하실 텐데 그 말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로 당원님들 많이 와 계시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총재로 계실 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화 열풍을 일으킬 때는 항상 성남, 부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좀 중앙당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 성남하면은 뭐 누구도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무슨 야권 뭐 단일화니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자꾸 다시 좀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발 좀 이제 우리 정말로 민주화의 우리 열기가 가장 처음부터 시작한 우리 수정구 중원구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중앙당에서도 많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세균 최고위원님을 단상에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에서 정세균 최고위원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최승희 여성위원장님께서 꽃다발 증정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세균 최고위원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 날은 보통 좀 마음이 바쁜데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좀 산도제같이 생겼는데 아까 보니까 시도 읽고 말이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성남에 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당일 원로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우선 이제 제가 김태년 위원장을 참 좋아하죠. 아주 뚝심 있는 사나이 아닙니까? 이제 이 산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내한테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뚝심이 있죠. 의리가 있죠. 또 절대 변치 않죠. 아마 이 남한산성 지킴이 정도를 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제일 가는 지킴이가 될 것 같은데 김태년 위원장이 수정도도 잘 지키고 성남도 잘 지키고 민주당도 잘 지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총학생회장도 하고 지도력과 의식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성남의 보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심지가 곱고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는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여러분들께서 지역위원장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재한 의장님 여러분들 경기도 전체 1,100만입니까? 1,200만 경기도의회 의장을 배출을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하고는 또 특별히 한 8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데서 원래 어릴 때 큰 동네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박광순 위원장이 또 옆에 분당에 있고 우리 전석원 동지 여기와 보니까 있는데 제가 연청중앙회 회장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만날 때 그때 우리 제가 연청중앙회장 할 때 연청회장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기 계시고 아무튼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시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다들 제가 좋아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까 우리 김태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참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월요일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은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여기 살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1971년도에 이제 전라북도 우진장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저와 또 몇몇 친구들이 이 성남까지 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실체가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몇 번 버스를 타고 한나절을 걸려서 서울에서 여러 번 왔었죠. 여기. 그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우리 신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 선배님들은 아마 내용을 아시고 그때 참 처참했던 상황 또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은 다 잊혀졌겠지만
잊어버려야 될 아픈 추억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남으로 왔었고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저는 사실은 좀 착실한 편이어서 와서 몇 번 이렇게 동참을 하다가 공부하러 갔는데 그 친구들은 운동을 하다가 제일 먼저 감옥에 들어간 친구도 나오고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우리 이재명 시장을 탄생시키셔가지고 한 10여 년 됐죠. 우리 김병량 시장님 하시다가 그런데 8년 만인가요? 예, 아주 우리 성남 시민들께서 다시 이 성남시권을 대권이 아니고 성남시권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도의원, 시의원, 시의회가 한석이 부족해가지고 의장을 차지하지 못해서 아마 시장께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래도 5.3일에 비하면 아주 약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제가 이제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열심히 당에 와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공격하고 또 무언가를 제대로 조사해서 알려야 될 때는 상근하면서 특히 주말에 와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동지 여러분들께서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요. 우리 민주당을 오랫동안 해오시던 선배님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민주당이 오늘로 창당한 지 56년하고도 8일 됐습니다. 1955년 9월 18일에 창당이 된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56년이나 된 정당인데 아마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당도 우리 민주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성과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주당이 무엇을 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민주당이 없으면 없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고모님들 그리고 선배 당원 동지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저희 후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민주주의는 민주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발전시킬 책무가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들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하셨나 보다.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마산에 갔었습니다. 마산에 가서 3.15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때 유적지를 하나하나 다 찾아다녔어요. 답사를 다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유당 정권 아니었습니까? 3.15 부정선거 때 그 자유당 당사 앞을 먼저 갔었습니다. 그 당시 이 마산 시당이죠. 그러니까 자유당 당사 앞을 갔는데 마산 시내에 그럴듯한 집이더라고요. 한 5층짜리, 4층짜리 집인데 거기에 당사가 있었는데 그때 건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봐도 훌륭해요. 그 다음에 그 중심지에서 이제 한참 걸어서 가니까 오동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마산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산에 오동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2층짜리 건물이 있고 거기는 구시장이 있는데요. 구시장. 그 오동동에 옛날에 우리 민주당 사가 있는데요. 옛날에 여기가 우리 민주당 사다. 거기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그 민주당사가 좀 허름하고 자유당 당사보다는 못했죠. 그거야 별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
그런데 그 민주당사 앞에 길이 있는데 그 길 한가운데 동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판. 그래서 그 동판이 민주당사 자리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써져 있었냐면 3.15 그날 이곳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마산시청을 향해서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이 바로 여기다. 그 동판이 길 한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지난 5월달에 본 거니까요. 그 동판을 민주당 당원들이 갖다 만든 거냐? 그게 아니고 마산시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사회에서 그 동판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김대중 총재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민주당의 동지들이, 민주당이 지키고 만들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있으면 전부 다 이걸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선배들이 열심히 싸웠고 우리도 싸웠고 또 앞으로도 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앞서서 제가 지방자치 말씀드렸고 또 우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거 축하도 드리고 자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것이 지방자치 실시 아닙니까? 그 전에 한나라당 그 정당은 지방자치를 어떻게든지 실시하지 않으려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중간평가를 유보하면서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직접 1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지방자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민의 권리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또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그런 실정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수긍이나 쉴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가 참으로 고마운 것이고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켜야 된다. 그 지방자치가 우리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도 우리 민주당이 두고두고 자랑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잘 실시해서 생활정치,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움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를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꼭 실시합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민주당이 왜 대단한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정권교체를 누가 했습니까? 선거로 정권교체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정권교체를 한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한 겁니다. 선거로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기 전에 정권을 선거의 투표로 바꾼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1등이거든요.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우리 민주당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하던 결말이 결국은 97년도에 정권교체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고 나서 12년 뒤에 일본이 정권교체를 했어요. 일본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거 보면 우리 민주당이 대단하다.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정권교체도 우리 민주당이 하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지금 선거 때 돈 없어도 출마할 수 있잖아요.
돈 없어도.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년 같은 사람 국회의원 못했어요. 지난 18대 때.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는 그 정치를 누가 만들었냐. 노무현 대통령이 돈 없는 선거 시범을 보인 거 아닙니까?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 92년도에 통합선거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돈을 안 쓰는 선거의 효신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이 통합선거법을 만들어서 이제 92년도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법대로 하니까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이 졌습니다. 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95년도에 5.27 지방선거 때 그냥 선거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돈을 또 써버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통합선거법을 만든 공이 그냥 무의로 끝나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확실하게 실천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이만하면 업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56년 역사와 전통은 이렇듯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가 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아직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지역주의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부산시장이 44.5%를 득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라당의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가 22%가를 득표했어요. 광주 전남에서도 거의 20% 가까이 득표를 하고, 우리 대구시장이 18%, 17% 득표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지역주의가 많이 해소됐죠.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제가 잘난 체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제가 2005년도에 원내 대표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5.3일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2006년도에 5.3일 지방선거를 그냥 과거의 제도로 하면 우리는 완전히 박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제가 도입한 사람입니다.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노력해가지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려면 네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어요. 그때는 원래 3명 내지 4명 선거구로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4명짜리를 둘로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지금 2명 선거구와 3명 선거구로 된 것인데, 원래 입법할 때는 3명 내지 4명 선거구로 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 영남에 가면 민주당 출신 기초의원이 없어요. 네? 또 호남에 가면 한나라당 출신 기초의원이 없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없지, 도의원은 물론 없죠. 소선거구니까 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의원까지 없으니까 누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까? 정당 정치가 후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남에는 민주당의 의원이 있어야 되고 호남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있어서 길게 보면 그 사람들을 키워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지역구의 의원들로부터도 그냥 제가 아주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우리 호남 지역에 가면은 소선거구제라 해야 되는데 중선거구가 되니까 선거구가 굉장히 넓어지고 우리끼리 경쟁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 나라의 먼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위해서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주장을 하고
그 이후도 계속했는데 작년 우리 6.2 지방선거 하기 전에 한나라당에서 그걸 소선거구제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걸 소선거구제로 바꿔주면 제가 원래 2008년도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공약한 게 있습니다. 무슨 공약을 했냐면 지구당을 부활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기태 한나라당 대표가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분이 양산 가면서 그냥 그게 무의로 끝났고 그 다음에 정명주 대표가 인계를 받았는데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6.2 지방선거 때 만약에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바꾸는데 동의하면 네 공약인 지구당 부활하는 거 해주겠다 한나라당이 그러는데 제가 안 하겠다. 그것은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소되었을 때는 소선거구로 가는 게 맞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힘들고 하지만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냥 제가 공약을 실천하고 좀 잘난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부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호남에 가니까 당신 때문에 말이야 중선거구 때문에 죽겠다. 그리고 말이지 6.2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이 그거 바꾸자고 했다는데 당신이 안 했다면서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기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제가 떨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제대로 정당으로 부실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역주의는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되는데 요 5번째 과제 이것을 우리 민주당이 성취하고 실천하면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정당이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싸웠기 때문에 그 정통성과 정체성을 물려받은 우리 후예들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총선거에는 석패율제도라는 걸 도입하려고 그래요. 석패율제도. 이게 뭐냐면은 비례대표를 지금까지는 지도부에서 누구누구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영남 지역의 몇 석, 호남 지역의 몇 석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물론 충청권 이런 데도 배분을 하죠. 그래가지고 민주당 후보들 중에 예를 들어서 5석이 영남 지역에 민주당에 배분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역구에 거기 출마를 다 시켜서 그 사람 다 떨어진단 말이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 경남에서 자력으로 지역구에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등수를 아쉽게 떨어진 사람, 득표율 높은 사람 순위로 당선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석패율제도입니다. 또 한나라당은 호남 지역에 5석이 배분됐다 한나라당한테. 그러면 한나라당 후보들 중에 떨어진 사람 중에 점수를 표를 많이 얻은 사람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당선자로 하는 게 석패율제도인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주의는 꼭 해소해야 되겠다. 요새 그런데 정당이 참 어렵죠? 이거 이 정당 오래 한 사람은 마치 무슨 죄인인 것처럼 또 아주 낡아빠지고 능력도 없고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서글퍼요. 그리고 안철수 씨라고 계시잖아요. 그 안철수 씨 신드롬, 그걸 또 안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노풍 하던 식으로 이제 안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안철수 씨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그때 그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었는데, 그때 안철수 씨를 제가 좀 초청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점심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봤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실력이 있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아주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안풍이 불기 5년 전에 벌써 제가 사람을 알아보고 초청해가지고 점심도 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보면 저도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이건 농담이고요. 이 사람은 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안철수 씨 백신을 무료로 쓴 사람은 안철수 좋은 사람, 따봉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직원들한테.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회장이 직원들한테 주식 공짜로 나눠주는 거 봤습니까? 직원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사장을 그만두고 호련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사장을 다른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카이스트의 교수를 하고 지금은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풍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표 찍어야 될 때 찍고 또 인정해야 될 사람 인정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은 의식이 성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안풍의 실체가 뭘까?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듯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부는 건데 그걸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왜 우리 젊은 사람들 또 특히 우리 저기 저 여성들이 안철수에 열광하고 안철수를 지지하는가. 첫째, 안철수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 명품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명품은 구경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소득 수준이 2만 달러 넘어가고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거든요. 이 명품이다. 안철수가 말이죠. 인물도 괜찮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적도 그렇게 훌륭하지. 공부도 잘하지. 그러니까 내 아들도 안철수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명품이라 명품.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안철수가 신제품이라는 게 신제품.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많이 봐오던 제품인데 우리 국민들이 신제품을 좋아하세요. 그 IT 전화기라든지 무슨 IT 제품 새 제품이 나오면 한국이 가장 이 테스트 마켓 서베이를 하는데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한번 사서 써보고 싶어 하고 그런 모험심 같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제품을 좋아하는 거죠. 신제품을. 그런데 안철수 씨는 옛날에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구닥다리 제품이고 이건 신제품이다. 그래서 명품이고 신제품이니까 안철수 씨를 좋아하고 안풍이 부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예. 아무튼 이제 안철수 씨가 박근혜 대세론을 확 날려버렸습니다. 그 공이 매우 큽니다. 우리 안철수 씨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박영선 우리 후보 민주당 후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씨도 이제 신제품이에요. 그리고 시민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박영선 후보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할 겁니다. 저는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다. 10월 26일 날 당선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발 사태만 없으면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안풍도 그렇고 10월 26일에 우리 야권 민주당 시장을 탄생시키는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MB예요, MB. 이명박 대통령 덕분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을 세 가지 특징이 뭔가 봤더니 첫째는 무능입니다. 무능. 능력이 없어요. 경제 살릴 줄 알았더니 무슨 놈을 지금 죽을 지경 아니에요. 서민들. 네? 거기다가 정전 대란 나눠 보십시오. 원래 이 한전이 그 요새는 지식경제부라고 하고 제가 장관할 때는 산자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좀 알아요. 전기를 좀 아는데 이번에 무슨 전기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무슨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있는 전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능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경제를 못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파탄내고 서민경제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정전까지 큰일 날 뻔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만약에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국의 전기가 일시적으로 다 가버리는 거. 그러면은 그냥 전 산업이 마비되거든요. 전 산업이. 특히 화학공장 이런 것은 아주 망합니다. 그거 공장 새로 돌리려면 엄청나고 또 제철소도 무슨 물이 딱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무능, 첫째가 무능이에요. 이명박 정권의 첫째 특징은. 두 번째는 부패입니다. 부패. 요새 뭐 누구하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촌 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청와대 추부길 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본물처럼 나오잖아요. 측근 비리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비리가 없어서 레임덕이 없다. 근데 이게 뭐 그 말씀 하시다 조금 지나니까 지금 비리가 본물처럼 터지거든요. 아주 부패한 정권이에요. 아마 우리 선배님들, 동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도 그런 거 느끼는 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부패한 정권이죠. 세 번째는 오만이에요. 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재임 중에 경제위기가 두 번 오기 참 잘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와도 내가 잘 수습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부덕의 소치로 경제위기가 이렇게 와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수습해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보다도 못하세요. 어떻게. 네? 대통령은 3년씩이나 하셔가지고 지금 4년 차 아닙니까? 그냥 오만한 거예요. 오만. 국민을 뭘로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오만하니까 안풍도 나오고 10월 26일 날 선거 결과는 뻔하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서울 시민들이 감동하고 우리 야권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마디만 더 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풍에 대해서 올 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나는 정치인 아니고 저 정치인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치의 최정점에 서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참 우리 대통령 참 특별하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민심의 힘이 떠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지지도가 한나라당보다 한 2배쯤은 돼야 정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민주당 지지도가 한나라당보다 지금 어떤 때는 5% 10% 낮지 않습니까? 사실 6.2 지방선거에 승리했을 때 한 달 정도 우리가 한나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어요.
6.2 지방선거 이겼을 때. 그런데 6.2 지방선거 하고 나서 7.28 재보선 했잖아요. 그때 8개 중에 우리가 3개밖에 못 이겼단 말이죠. 옛날 같았으면 뭐 그 정도도 괜찮다고 했을 텐데 6.2 지방선거 이기고 나니까 패배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지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4.27 때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애쓰셔가지고 손학규 대표를 당선시키셨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한나라당보다 잠시 올라갔었어요. 그때 다시 역전했었습니다. 6.2 지방선거 때 역전했다가 4.27 때 역전했는데 지금 다시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왜 그러냐 도대체. 그것은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잘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제1야당 민주당이 제대로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저렇게 실정을 거듭하는데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통합을 해야 된다고들 막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정세균의 통합론은 이제 전체가 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국민참여당하고 창조한국당 친노 세력 중에 또 이 우리 당 밖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문재인, 이해찬 이런 분들, 또 시민사회 아주 훌륭한 사람들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먼저 합치자. 그리고 저쪽은 민노당하고 진보신당하고 합치시오. 그게 원래 제 주장입니다. 민노당하고 우리하고는 잘 합쳐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합치자고 해도 안 합치겠다고 하는데 자꾸 안 될 걸 거기다가 구애만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2개 정도로 합치는 게 좋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걸 다 하나로 뭉치자. 그게 좋긴 좋죠. 다 하나로 뭉치면 다음에 성남의 국회의원도 우리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합친 당에서 경선에서 후보 내버리면 우리가 1대1 구도가 돼서 이길 거 아닙니까? 연대한다고 여기는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까 하나로 대통합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 얘기를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 전당대회 때부터 통합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민노당하고 진보신당도 통합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지금도 못했죠. 참여당하고 또 민노당하고 한다고 그랬다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통합도 지지부진하고 뭔가 야권이 힘을 합치는 기색이 안 보이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하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몇 말씀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그냥 530만 표를 치고 18대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것을 잊지 말고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게 저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지방선거, 대선, 총선 참패했을 때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작년 6.2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있으면 그러면 내년도 총선, 대선 쉽지 않다. 와신상담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변하면 변할 때 그때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되고 젊은 정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안으로는 젊은 정당, 밖으로는 문호를 활짝 열어야 돼요.
바꾸는 군으로 입장. 그래서 열린 정당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는 그래야 우리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물 구도입니다. 인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과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물 면에 있어서 안으로는 젊은 정당, 밖으로는 열린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또 정책 면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는 것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극빈층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는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인물과 정책을 혁신하면 민주당의 길이 있다. 그래서 분발합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자존심을 확보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민주당 간판만 있으면 내년 총선거에서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다. 정말 분발해야 된다. 특히 18대 총선거에 우리가 80에서밖에 얻지 못해서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하나당 정권에게 계속 끌려대게 있지 않습니까? 부자감세, 사대강, 언론학법, MB학법 계속 밀어붙여도 우리가 속수로 제기했거든요. 힘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싸워도 결국은 졌단 말이죠. 그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6.2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아무데나 공천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것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첩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발해서 와신상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고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했던가,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분발해서 내년 총선거에서 그리고 12월에는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신 정세균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정세균 최고위원님과 사진 찍기를 원하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잠시 앞에서 좀 질문이요. 정 대표님한테 질문 전화를 드리는데 시험을
예.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는 정대 의원님이 그 뜻을 맡으셨습니다. 공천을 또 맞아요. 공항을 해서 강원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런 시위를 해서 여기 잘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오늘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한 사람을 지지하고 정 대표님이 공을 생각해서 오늘 참석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 대표님 다시 우리 수정구나 성남시를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재명 시장이 필히 참석해 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 다음 같은 것도 계약을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이나 앞으로 다음 저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은 다음을 한 사람으로서 정 대표님이 여기 와서 다음을 쓰고 싶고 그야말로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니 저는 그래도 보유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앞으로 성공하시고 그야말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성남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김재년 위원장이 지난번에 시도했습니다만 핵심량으로 도와주셔서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그 사모님 오시기가 더 좋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사모님이 저 시장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충청양 회장님. 예. 예. 왜냐하면 저는 솔직한 말씀이지 지금 대표위원님께서는 큰집 잔치만 하셨고 우리 도의원 유효경이 의원 하정환 의원 옆 성남에 모든 대안 때문에 최고보다 욕보신 양반이 이거는 우리네 지각한 말까지 이를 하시는 양반이 그래서 대표위원님께서는 지휘위원님께서는 항상 홍준표 대표위원이나 안상표위원님한테 그렇게 무슨한 말씀을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편안해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요. 오늘 고문님부터 이렇게 오셔서 정세균 최고위원님과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또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진 촬영된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 김태년을 치시면 거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